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닝올라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금양 전 이사 박순혁 작가 모시고 밸류에이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 속편이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좀 궁금한 내용들도 오늘은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요새 고생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고생이요. 뭐 간만에 좀 휴가를 얻어가지고 이제 쉬면서 책도 많이 보고 잠도 많이 자고 해서 이제 건강 상태도 많이 좀 좋아졌고 이제 컨디션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박 작가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야, 이거 시작하기 전에 에코프로가 오늘 뭐 100만 원을 넘어갔다가 좀 내려왔다가 지금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꼭 아니어도 결국은 100만 원을 넘을 걸로 보십니까? 뭐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왜? 결국은 지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펀더멘탈의 문제는 지금 넘어선 거고 이제 그 수급 논리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원래 이렇게 주식이란 게 이제 인위적으로 그 상승할 주식을 이제 그 완력을 이용해 가지고 억누르다 보면 이게 그 작용 반작용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이제 원래 가야 될 주식 가격보다 더 높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 좀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지금 수급적으로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완전 지금 외통수에 몰려 있는 상황이어 갖고 이게 누가 봐도 이거는 야, 이거 뭐 수급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하는 게 이제 너무 빤하니까 팔 사람은 팔 생각을 안 하게 되고 반면에 이제 공매도를 쳐놓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걸 빨리 수습을 해서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에코프로는 이제 뒤에서 자세히 다룰 거니까 이 정도 하고요. 예. 지난번에 이제 4가지 밸류에이션 방법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전적인 의미에 가깝게 이제 공부를 했어요. 간단하게 일단 복습하고 좀 시작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보통 보면은 밸류에이션 툴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PR인데, PR로 보는 게 제 생각에서도 이제 가장 좀 뭐랄까 정답에 가깝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왜 PR이 최고의 밸류에이션 툴이냐 하면은 이게 이제 단순하면서도 가장 본질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쉽게 계산이 가능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결국은 기업 이익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이제 밸류에이션 툴이다 보니까 가장 이제 본질에 좀 근접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이제 DCF가 사실은 가장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은 정확한 이제 밸류에이션 툴인데,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이제 DCF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회사가 이제 그 망할 때까지의 현금 흐름을 다 추정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DCF의 좀 간편법적인 느낌으로 우리가 PR을 많이 쓰는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PBR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정적인 단점이 장부상의 숫자는 이제 그 과거에 그 회사가 지불했던 가격이고 실제 시가하고는 이제 거리가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주주들한테 돌아올 몫은 아니기 때문에 PBR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뭐랄까 아주 좀 보수적이나 예외적인 경우에 써야지 이거를 이제 주 밸류에이션 툴로 쓰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이제 피터 린치라든지 그 찰리 먼고 같은 경우도 이제 이 PBR에 관해서는 이거는 좋지 않은 이제 방법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V EBITDA 같은 경우에는 이제 PR의 좀 보완적인 성격으로 특히 자본적 지출이 많은 계속 이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기업에는 EV EBITDA를 좀 보완적인 성격으로 같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R이 결국은 PR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이제 뭐랄까 제일 파워가 있는 제일 좀 이제 제일 좀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단순하기 때문에 딱 떨어지지는 않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양하게 고려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이제 그래서 PR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 예술적인 이런 좀 그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해진다 하는 그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사실 이제 저희가 두 번에 나눠서 지금 속편으로 지금 다루고 있고, 지금 뭐 제목만 살짝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자세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밸류에이션 공부라는 게 사실 이제 밸류 제대로 계산하는 법을 배우는 건데 사실 박 작가님하고 프로그램 보시는 우리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주파수 좀 맞추자는 의미에서 조금 이제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자, 밸류 뭐 번역하면 우리말로 가치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가치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화폐 경제학 쪽에서 이제 그 큰 성과를 이루신 이제 노벨 경제학상 타신 여러분들이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이제 창시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분의 책에 나오는 화폐 경제학 머니 미스치프라는 책에 나오는 이제 얍섬의 돌화폐 이야기로부터 이제 얘기를 좀 해나가면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기 좀 쉽지 않을까 싶고요. 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돌이 야프섬의 돌화폐 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되게 지금 크잖아요. 이렇게 크면은 큰 돈이고요. 돌이 좀 작으면 이제 작은 돈. 이거 아마 1,000만 원 정도 하지 않나. 이제 그런데 요 이제 얍섬에서 이제 돌을 갖고 화폐를 쓰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얍섬이라는 데는 이제 이런 화강암 형태의 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돌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이제 좀 떨어져 있는 무인도에 가서 이 화강암 형태의 돌을 캐와가지고 갖고 와야 이제 돌이 되는 이제 그런 형태고. 그러니까 결국은 희귀성, 이제 희소성이라는 부분이 이제 가치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이 좀 재밌는 얘기가 배에서 이 큰 돌을 실어서 갖고 오다가 이제 뭐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자초된다든지 해서 이제 그 돌이 바닷속에 빠졌을 때 그러면 돌이 없잖아요. 돌이 없지만 그래도 돌을 갖고 온 걸로 쳐서 그 이제 돌이 없지만 너는 그 돈을 갖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이 없는데 왜 돌을 인정해 주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현대 우리 화폐 제도하고도 전혀 다르지 않은 게 사실은 우리도 이제 제가 그 기자님한테 이제 돈을 드릴 때 현찰로 돈다발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제 계좌 이체로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이제 통장에 있는 숫자만 옮기는 거니까 그 실제로 돈이 오고 가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돈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가 이전됐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거니까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좀 확장된 개념으로 보면 이게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이 돌을 자기 집 대문 앞에 놔둬야 이 사람이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물건을 사고 이제 우리가 돈을 지불하듯이 이 돌을 옮겨줘야 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옮기려니까 너무 무겁잖아요. 굳이 옮길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 원래 이 돌이 처음에는 이제 개똥이 거 이렇게 해서 딱지를 붙여놓고 있다가 그걸 떼고 영인의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딱지만 바꿔 붙여도 이 돌은 이전된 걸로 이게 이제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형태. 그냥 장부상에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갖고도 이제 돈이 이동하는 이제 그런 형태하고 결국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가치라는 거는 사회적인 믿음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 가치가 있다라고 다들 믿으면 그러면 가치가 있는 거고, 우리가 다들 이건 가치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에 이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 무렵에 이제 독일에서는 독일에서 쓰던 마르크화가 가치가 급전 직하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마르크화 갖고는 아무도 물건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마르크화라는 돈 대신에 이제 담배를 갖고 물건을 사고 팔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믿음은 이게 돈이라는 거는 이 화폐, 마르크라는 지폐라는 건 이게 가치가 없는 거고 오히려 이 담배 한 개비가 가치가 있다라고 서로 생각해서 그게 이제 그 화폐로 주고받고 한 거니까 결국은 사회적 믿음에서 나온다, 가치는.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회적 믿음이 핵심이다. 여기서 파생되는 이제 그 속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는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요 화면 나올 텐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얍섬의 돌화폐 라이,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금괴가 있고, 좌측 하단에 나오는 게 이제 지금 10,000원짜리,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이제 비트코인 나오는데, 돌화폐, 금괴, 지폐, 비트코인의 차이는 뭐냐? 결국은 차이는 없다는 거죠. 다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가치가 있는 거고 믿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앞에 이제 사회적이라는 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해서 가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믿어야지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예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사회적으로 비트코인이 화폐라는 그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가치는 올라가는 겁니다. 반대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이게 뭐야 말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면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가치는 떨어지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가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 가치는 객관적인 가치와 주관적인 가치의 상호작용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제 여기서 좀 맥락을 좀 이해하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첫 번째 가치라는 거는 사회적 믿음에서 나오고 두 번째로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가치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형태다. 예. 세 번째로 사회적인 믿음이니까 믿음은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회적 믿음의 변화에 따라서 가치도 변할 수 있는 거고 그러므로 네 번째 가치라는 부분은 기술적인 접근보다는 예술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조적인 접근은 금물이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 한국식 가치 투자라는 말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거의 좀 금해야 될 교조적인 이제 접근법에 좀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최근에 그 책 이제 가치 관련돼서 나온 책 중에 이제 내러티브 앤 넘버스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내러티브는 이야기고 이제 넘버스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이 주관적인 가치에 좀 해당되는 부분이다 보시면 될 거고 넘버스가 좀 객관적인 가치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제 그 내러티브하고 넘버스는 서로 상호간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객관적 가치가 있고 주관적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걸 현대 금융시장에 적용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요거는 이제 워렌 버핏 말씀. 예.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이고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 하는 The market is a voting machine in the short term and a waiting machine in the long term. 이게 요 비슷한 얘기를 케인즈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예. 이제 뭐 그런 형태인데 여기서 나오는 그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다 하는 부분이 이제 주관적인 가치, 인기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울이다 할 때, 이 저울이 이제 장기적인 가치, 특히 이제 기업의 이익에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테고, 미래의 기업 실적, 객관적 가치를 이제 주로 생각해서 투자하는 게 이른바 이제 가치 투자. 뭐, 가치는 빼고 그냥 투자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 좀 더 적당한 거고, 투자고, 주관적인 가치, 시장의 인기, 모멘텀, 이런 쪽을 이제 쫓아서 주가의 변동을 이제 예측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투기 혹은 거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하지만 서로 상호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가치를 위주로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제 주관적인 가치, 시장 인기를 완전히 배제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주관적인 인기를 생각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밑에는 이제 기업의 미래의 기업 실적, 객관적 가치가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좀 보완적으로 이제 조화와 균형이 많이 필요한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 객관적 가치는 긴 시간이 지나가면은 스스로 자신의 그 정체를 드러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관적 가치라는 것도 이 현실의 금융시장에서 무시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그게 분명히 가격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양편을 좀 조화롭게 좀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그 중요한 얘기가 주관적인 가치하고가 주관적인 가치니까 시장에서 인기가 올라가게 되면 그게 객관적인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예. 어떤 거냐면 만약에 한 기업에 이제 인기가 높아져서 그 기업이 이 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쉽게 자금 조달이 가능해져서 예. 그 쉽게 가능해진 자금 조달한 그 돈을 갖고 설비 투자를 해서 그만큼 더 기회를 갖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해서 적자였어요. 누적 적자가 한 5조 정도가 됐는데 예. 그 부분은 이제 그 누적 적자 속에서도 계속 사업을 진행해서 결국은 이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거는 그 일론 머스크라는 개인,
CEO의 이제 인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작용한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테슬라가 아주 계속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자금 조달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돈을 갖고 계속 기술 투자해서 지금은 이제 1,000조 원에 해당되는 이제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실제로 숫자로 만들어낸 거니까요. 그래서 서로 영향이 있는 겁니다. 서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떨어진 건 아니에요. 예. 요새 뭐 에코프로를 봐도 이 얘기가 딱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작가님 앞에서 뭐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4가지 밸류에이션 툴 중에 가장 요긴한 방법은 역시 PER이고 이게 이제 기업 이익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예측력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투자자들이 PER로 밸류에이션 할 때 또 흔하게 하는 실수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건 어떤 겁니까? 일단 이제 PER을 배우시면 가장 초심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예 공부를 하지 말든지 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 특정 궤도까지 올라가든지 이제 양자가 돈을 벌지 중간에 어설프게 알면은 돈 잃기 딱 좋다는 말씀드리는데 PER도 딱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제 주식시장 좋아가지고 아무거나 이제 대충 사도 먹고 이런 장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돈을 잃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해야지 하면서 이제 보면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PER이잖아요. 나는 가치 투자로 접근해야지. PER로 딱 접근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PER은 싼 게 좋은 거다라고 나오니까 가장 흔한 착각이 PER 5배는 싸다. PER 50배는 비싸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퍼라고 반드시 싼 게 아니고 고퍼라고 반드시 비싼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교주적 가치 투자자라고 얘기하는 게 저포주 사놓고 스스로 가치 투자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작년 한 가을 정도에 우리나라의 이제 교주적 가치 투자자들이 이제 얘기했었던 주식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건설주, 그 다음에 증권주 이런 거였어요. 특히 이제 뭐 GS 건설 같은 경우는 작년 가을 기준으로 해서 PR이 4배, 5배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평가됐는데 이렇게 안 올라가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거 사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냐. GS건설 반토막 났습니다. 사고까지 또 겹쳐서 더 내렸죠. 사고까지 겹쳐서 반토막 나서 지금 PR이 작년 실적으로 보면은 2배거든요. 그러면 엄청 싼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사고가 터져갖고 그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적자로 들어설 거고 이게 문제가 이게 이제 일시적인 상황이면 이 한 건에 해당되는 상황이면 이거는 뭐 일시적인 이익 하락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 상태로 복구가 될 거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급락한 상황에서 이게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사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이 PF 부실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문제는 지금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졌는데 실제로 그 아파트를 짓는 비용, 건설 비용은 너무 늘어나 있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이번 건에 그 아파트 그 문제도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분양은 옛날 가격으로 이미 해놓은 상태인데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철근 가격이 너무 올라갔고 이 비싸진 철근 가격으로 짓다가는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철근을 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순살 아파트가. 그래서 순살 아파트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런 추세가 계속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지 않고 그에 비해서 건설 비용은 계속 올라간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추세가 계속된다고 하면 이게 한두 해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얘기는 즉슨 지금은 이제 PR이 2.5라고 하더라도 이게 싸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연결해서 여기에 PF 대출을 많이 해준 증권사 같은 경우도 지금 다 PR이나 뭐 PBR이나 이런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면 되게 낮은 편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거에 다 같이 엮여져 있고 물려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의 주가가 싸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GS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이론을 이해할 때 뭐 적절한 사례를 살펴보면 참 이해가 쉬우니까 요즘 아주 그 고PER로 또 이렇게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을 갖고
자, PER이 높으냐 낮으냐 이 문제 한번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거 작년에 이제 2차 전지 작년 가을 겨울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여의도의 시각들이 아주 딱 부정적이었는데 예. 그 부정적인 분들이 한결같이 내놓은 논리가 고평가돼 있다. 너무 비싸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항상 얘기했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PR이 175배인데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고평가가 아니면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면 예. PR이 175배라고 하는 거는 이제 22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예. 이제 PR이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가총액 당기 순이익을 이제 시가총액으로 나눈 뭐 그런 형태, 그렇게 보면은 좀 더 쉽게 이제 계산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시가총액이 135조 9천억, 당기 순이익이 22년에 7,798억이니까 나눠보면은 175.7과 한 175배 정도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걸 기준으로 얘기한 건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투자하고 나서 주주들이 받을 이제 이익은 앞으로 벌어들일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22년도에 얼마를 벌었는지는 23년에 투자하는 나 입장에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23년 순이익이 더 중요한 거고, 네. 24년, 25년, 26년, 뭐 이 회사가 망할 때까지의 순이익이 나한테는 이제 다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근데 22년은 의미가 없거든요. 22년 이익을 갖고 175배다, 비싸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23년 거를 보면, 23년 PER, 24년 PER, 25년 PER 중에서 요런 것들을 이제 다 감안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거고, 일단은 지금 23년 실적, 예상 실적 기준에서 PR 보면은 한 70에서 한 80 정도 됩니다. 거의 절반이네요. 절반. 예, 그것만 해도 얘기가 달라지고, 24년 되면은 또 거기서 또 절반 정도, 25년 되면은 또 거기서 절반 정도. 그러니까, 80에서 40에서 20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갖고 반드시 비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보면 이제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PER이 엄청 다르게 나오네요. 예. 도대체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좀 보편성이 있는 예. 겁니까? 일단 이제 지나간 이익은 의미가 없고요. 22년 PR은 잊으시고 23년 PR부터 이제 쭉 중요한데 23년, 24년, 25년 다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어떤 거를 더 가중치를 두고 어떤 거를 더 중요하게 보고 이런 부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익혀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예술적인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PR 자체는 숫자 계산하는 건 아주 간단한데 그 뒤에 이제 그런 함의라든지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죠. LG 엔솔을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으니까 예. 좀 잠깐 새끼로 좀 세겠습니다. 요즘 뭐 LG 엔솔하고 LG 화학 주가가 뭐 잘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기는 겁니까? 뭐 첫 번째로 보면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이 주력으로 성장할 시장이다 이런 이제 기대를 사실 많이 받고 있는데 LG 엔솔의 가장 큰 고객이 사실 GM이에요. 예. 근데 GM이 얼티엄 셀즈가 지금 배터리 생산하고 하는 데 있어 갖고 조금 딜레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연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2, 4분기 실적 발표된 거 보면은 좀 컨센서스에 비해서 조금 못 미쳤고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 데이터를 보더라도 GM이 얼티엄 셀즈에서 나와갖고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팔릴 거라고 기대했었던 이제 차량들이 인도 대수가 되게 저조해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문제 때문에 LG 엔솔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던 것 같고, 근데 뭐 그거는 시간의 문제니까 하반기에는 이제 상반기에 그 못했던 것까지 같이 해서 이제 아마 좋아지지 않겠나라고 봐서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도 담당이 이제 전통화학 그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담당하거든요. 예. 전통화학이 사실 매출이나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전통화학 부분은 중국의 경기하고 이제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 중국 경기가 올해의 그 코로나 락다운이 해제되면서 되게 좋을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 아주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통화학 쪽에서 지금 아주 좀 뭐랄까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고요. 예. 근데 뭐 그것도 역시 뭐 하반기 되면은 이제 계속 좋아지는 쪽으로 방향 잡지 않겠나. 오히려 이제 좀 매수 관점으로 LG 엔솔이든 LG 화학이든 좀 접근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는 얘기는 하는데 투자자들이 보통 이제 네이버 PER 많이 보거든요. 네이버는 이제 관련 애널리스트들의 뷰를 이제 평균을 내고 그러면 애널리스트 평가가 정확해야 네이버 수치도 정확하게 의미를 가질 거 아닙니까? 이게 요즘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실적 추정이 제일 중요한데 예. 지금 실적 추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추정에 이제 오차가 너무 지금 극심하기 때문에 그 애널리스트의 실적 추정치를 모아놓은 네이버의 숫자 자체도 너무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시면 안 되고 스스로 사실 이제 이익을 추정해서 PR을 계산해야 되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가. 근데 사실 이게 개인 투자자가 어렵죠.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주가라는 게 과거가 아니고 미래를 평가해야 되는 거니까. 미래 이익을 내가 한 3년 정도는 이제 어렴풋하게라도 대충이라도 이제 예상할 수 있어야 되니까. 사실은 그래서 애널리스트 역할이 원래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조언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첨보라는 주식이 2차전 주식 중에서 이제 여의도 애널리스트들이 공통적으로 다 이제 한 목소리로 매수 의견을 냈던 칭찬했던 주식인데 네. 실제로 이제 1, 4분기에 실적 발표한 걸 딱 보니까 애널리스트들 평균치 그러니까 네이버 컨센서스에 마이너스 92%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네이버 컨센서스를 그때 기준으로 해서 이제 PR을 보면은 대략 한 40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보기에 그러면은 40배 정도면은 이제 그 2차 전지의 성장성을 감안해서 한번 투자해 볼 만하겠다 싶어서 투자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때 가격이 한 30만 원, 31만, 32만 원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실적 추정하고 딱 보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1, 4분기 실적 발표하고 그 32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 18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그럼 그렇게 된 상황에서 네이버의 그 컨센서스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 이 한테 네이버가 이제 그 돈을 물어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예측치를 이제 그 원데이터를 제공했었던 애널리스트들이 돈을 물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 추정을 자기가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투자를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종목을 많이 갖고 갈 수 없는 겁니다. 실적 추정할 수 있는 기업이 내가 실적 추정할 수 있는 기업이 숫자가 도대체 몇 개가 되겠습니까? 몇 개 안 되거든요. 몇 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은 종목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소수의 종목을 길게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참 그 주말에 기사 보니까 요즘에 증권사 입사하면은 젊은 친구들이 애널리스트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참 인기가 좋았는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또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자한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작가님. 말씀 쭉 들어보면 결국 PER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결국은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PER을 계산해서 그게 바로 주가로 이제 평가하는 이런 지표로 쓰시면 안 되고요. PER을 계산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결국 PER을 계산하는 목적은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에 비해 갖고 현 주가가 적정한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그러니까 이익 창출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PER을 보는 거지 PER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 부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PER 자체가 정답은 아니고 PER의 해석과 함의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기술이 아니고 예술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포스코홀딩스의 사례를 제가 한번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22년 12월 그러니까 22년 4분기에 작년에 이때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254,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7,370, EPS가 마이너스 7,873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보면 요거를 기준해서 계산해 보면은 PR은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22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 이제 EPS 계산해서 PR을 계산해봐도 PR이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팔아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이 흰남노 사태가 터져갖고 이렇게 이제 적자를 보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이 포스코홀딩스의 이제 주가가 21만 원이었고요. 그때가 제일 바닥이었습니다. 펀더멘탈은 뭐 큰 문제가 없었다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2년 9월 달에 흰남노 사태로 공장 가동이 정지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이익이 적자로 돌아서고 그래서 PR 수치가 이제 나쁘게 나왔지만 그 숫자 자체는 본질적인 이익 창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당연히 수정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시장이 그거를 제대로 수정을 못하고 그냥 있는 숫자를 갖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저가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고 그때 사셨으면 지금 한 100% 가까이 수익이 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GS건설 사례하고 또 마찬가지인데 GS건설 쪽에서 지금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제 돈을 뭐 한 1조 정도 들어간다고 하죠. 그걸 물어주게 되면서 올해 적자인데 이게 일시적인 거면 그러면 오히려 사야 되는 타이밍이고 예.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이제 좀 근원적인 문제, 단기간 해결되기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보면 그러면 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수정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자 프리미엄을 주거나 예. 그 숫자에 비해서 아니면 그 숫자에 비해서 또 디스카운트를 하거나 아마 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예.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겠죠 투자자가.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네이버처럼 많은 사람이 보는 밸류에이션도 뭐 참 제대로 믿기가 힘들다. 자, 이런 상황이면 참 이게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노력을 해서 벌어야 그게 이제 본인 몫이지. 그냥 날로 먹으려면 예. 얹히기 마련, 체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접근하셔야 되고, DCF와 이제 PR을 갖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DCF에서 이제 현금 흐름, 첫 번째 내년의 현금 흐름, 내후년의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이제 N년 뒤의 현금 흐름을 다 합쳐가지고 현가화해서 할인한 게 DCF인데, 그래서 DCF가 보다 근원적인 접근이다 말씀드렸고, PR은 간편법이라서 이 여러 가지 현금 흐름 중에서 특정 시점을 이제 스냅샷을 찍어서 그걸 활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거를 활용할 건지, 내후년 거를 활용할 건지, 뭐 3년 뒤, 5년 뒤 거를 활용할 건지, 이제 그거는 각자 해야 되고, 대신에 그 스냅샷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 예. 그러니까 CF1을 내가 스냅샷을 찍어서 이걸 갖고 활용한다고 하면 그 뒤에 CF2부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내가 수정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이나 디스카운트를 부여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적정 PR이 프리미엄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이 PR이 높거나 없더라도, 그러니까 CF1을 기준해서 봐서 이때의 PR은 높더라도 그 다음에 CF2부터 해서 내후년 뭐 그 이후에 쭉 더 많은 돈이 들어올 걸로 예정이 돼 있다 하면은 올해 PR은 좀 높아도 관계가 없는 거고요. 반면에 올해 23년 예상 실적 기준 PR이 이제 낮아도 내후년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쭉 들어오는 돈이 계속해서 돈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올해 예상 실적 기준에서 PR은 이제 낮아야 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들어올 돈이 계속해서 많아진다는 거는 이제 성장성, 특히 이익의 성장성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고퍼가 결국은 이제 성장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성장성이 높으면 퍼를 높게 받는 거고, 성장성이 낮으면 PR을 낮게 받아야 되는, 이게 이제 가장 좀 일반적인 가장 그 핵심적인 PR 적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접근이 틀린 겁니다, 사실. 그 가치 투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피터 린치, 워렌 버핏이잖아요. 피터 린치, 워렌 버핏은 저 포주를 산 적이 없어요. 지금 한국의 가치 투자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냐 하면 PR 순대로 쭉 소팅을 해갖고 이제 그 순위를 세워가지고 PR 낮은 것부터 조사를 한단 말입니다. 워렌 버핏, 피터 린치가 그런 식으로 접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